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업소에서 일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와 친하게 지냈던 한 형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형님을 알게 된 건 제가 군대 전역하고 학비라도 벌어볼까 싶어 롯데 신선창고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 형님을 편하게 A형이라 부르겠습니다. A형은 저처럼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온갖 업무를 도맡아 하던 형님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았고 덩치와 인상이 험악해 절대 가까이 지내고 쉽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워낙 농담을 잘하고 야한 농담도 기가 막히게 치니 그 형님과도 짧은 시간 만에 가까워졌고 3개월 만에 유비와 관우처럼 망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 보니 의뢰 욕구가 생기곤 했습니다. 안산의 안마방이 괜찮다고 들어서 저는 A형에게 형,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바로 여기서 일해서 그런지 욕구가 생기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아는 여자가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지만 형 얼굴로는 여자라는 건 팔자에도 없지. 상록수에 X안마라는 곳이 있는데 아는 놈이 자주 드나들어서 할인을 해줘요. 맹인 안마사가 없어서 싸다고요. 난 죽을 때까지 안마방엔 안 간다. 안마방만 들어가면 온몸에 털이 곤두서라고 말하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생긴 건 매일 가서 포주 아줌마랑 의남매 맺을 것처럼 생겼으면서 왜 그렇게 몸서리를 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병이라도 얻어왔냐고 물으니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A형은 원래 춘천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주먹 좀 썼나 봅니다. 이리저리 사고도 많이 치고 제법 알려졌었는데 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아는 선배네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춘천 쪽에 안마방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선배랑 자기가 그 안마방의 큰 실장, 작은 실장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 작은 실장이지 손님 콘돔 치우고 다 쓴 수건 치우고 거의 종업원 수준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당시 형이 일했던 안마방은 아가씨가 8명 정도 있었고 아가씨 관리하는 여자 실장, 그리고 맹인 안마사 2명, 선배와 자기 이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아가씨들은 여자 실장이 데려온 거라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 5번 방에 한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안마방 아가씨라는 게 말이 아가씨지. 오피에서 놀다가 나이 차면 안마로 오기 때문에 보통 나이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인데 5번 방 아가씨는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희고 소름 끼치게 이쁜 건 아니었지만 춘천 바닥에 있기에 아까울 정도로 예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선 핸드폰이나 연락처가 낮에 걸면 뚜뚜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밤에만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서비스를 받고 나오면 아가씨들은 원피스나 옷 같은 걸 챙겨 입는데 이상하게 그 아가씨는 형이 수건이랑 콘돔을 가지러 들어갈 때까지도 옷을 안 입고 멍하게 배시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말수는 없었는데 약간 느리게 말하면서 말하는 게 기분을 좀 야릇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마법일. 아가씨들도 여자인지라 마법일이 오면 일을 안 하는데 그 아가씨는 한 달에 딱 하루 쉬고 계속 일을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형은 성교육을 잘못 배워서 여자 생리에는 문외한이었고 여자 실장이나 선배인 큰 실장은 맨날 손님이랑 히덕거리거나 맨날 어디 싸돌아다니니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얼굴이 이쁘면 당연히 찾는 손님도 많아질 텐데 그 아가씨한테 한 번 들어간 손님들이 하나같이 무슨 목석이랑 하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오일 마사지만 하고 체위 변경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번 방 아가씨가 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형네 안마방 단골 중에 사채업자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와서 실장들이랑 커피도 마시며 노가리도 까고 자기한테 올 때마다 3만 원 정도 팁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5번 방 아가씨에게 빠진 겁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던 횟수가 매일매일 오게 되고 6시간분을 지불하고 그 아가씨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사채업자가 단단히 빠졌구나 6시간 동안 분가하다가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는데 분가는커녕 샤워도 안 하고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형이 끝나고 수건이랑 콘돔을 치우러 갔는데 치울 수건도 없고 콘돔도 안 쓴 채로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채업자가 엄청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한 2주 정도 됐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채업자가 일이 있었는지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왔고 사채업자가 온 그 찰나에 5번 방에 손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채업자가 여자 실장한테 소리를 치면 늦는다고 전화까지 했는데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 사이 손님을 봤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진상을 부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5번 방 문을 걷어차고 급기야 여자 실장 뺨을 후려치더랍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5번 방 손님이 나와서 욕하고 사채업자도 욕하고 여자 실장도 욕하는 산파전이 벌어졌는데도 5번 방 아가씨는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만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말입니다. 결국 사채업자는 영구 광퇴를 당하고 한 주 정도는 잠잠했는데 이제 형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자신에게 말도 안 걸고 힐끔 쳐다보면 빙긋 웃기만 하던 아가씨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여전히 헐벗은 채로 말입니다. 대화 내용은 뭐 밥은 먹었느니 안 피곤하냐느니 별로 영양가 없는 인사치레였으나 이상하게 그 말이 귓가에 울리더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배이자 큰 실장이 아가씨들한테 수작 부리거나 뻘짓하면 고추를 잘라버릴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냥 예,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아가씨가 점점 대담해졌답니다. 자기 얼굴을 쓰다듬거나 배가 튀어나온 게 귀엽다면서 배를 만지거나 티셔츠 안에 발을 넣고 부비적거린다고 말입니다. 형도 이 여자는 걸레다. 먹으면 체할 거다. 엮여봤자 좋을 거 없다. 괜히 건드렸다간 피본다라고 자신을 다스리며 견뎠지만 여자가 너무 예뻐서 참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평일이던 주말이던 남성의 욕구는 끝이 없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손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여자 실장이 아가씨 3명만 남겨놓고 모두 퇴근시키고 큰 실장이랑 새벽 3시경에 술이나 한잔 하러 간다고 말하며 가게를 잘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형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러브젤이나 칫솔, 음료수 같은 것을 채워놓고 있었는데 5번 방 아가씨가 자신을 부르더랍니다. 뭐 담배 심부름이라도 시킬 생각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아가씨가 자기 심심하다고 놀아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실장들도 없고 아가씨들도 자거나 자기 일하고 있고 방마다 방음도 완벽하니 그러자고 하며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수다지 별로 대화도 없이 침대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야릇해지고 아가씨랑 하고 싶어 죽겠더라는 겁니다. 결국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도 돈 주면 너랑 자줄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원래 아가씨들한테 그런 말 하면 맞아 죽을 텐데 그 아가씨는 작은 실장님 하는 거 봐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짐승처럼 아가씨를 덮쳤는데 아가씨가 천천히 하라며 배시시 웃으면서 눕더랍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5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구라를 쳐도 너무 친다. 2시간 동안 5번을 어떻게 하냐? 공 말하니 형은 자기도 믿기지 않지만 한판 끝나고 5분 후에 그 아가씨가 살짝 만졌는데 하얗고 작은 손이 엄청나게 차갑고 기분이 좋아서 금세 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힘든데 허리는 무한 동력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거사 후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기분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가슴에서 찌릿한 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시작을 기점으로 형과 그 아가씨는 손님 없을 때마다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져서 아가씨가 손님을 받고 쉬는 시간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지나니 큰 실장이 형에게 요즘 무슨 일 있냐며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고 살이 엄청 빠졌다고 했답니다. 형도 점점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아가씨가 배시시 웃으면서 다가오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하면 할수록 쾌감은 더 강하게 오지만 여우는 짧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아가씨들이 갑자기 단체로 마법일이 와서 주말 대목 시간에 아가씨 2명이 빠지게 되었고 대타로 불려왔던 아가씨 중 하나가 둘의 분가 장면을 슬쩍 보고 여자 실장에게 고자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 실장이 노발대발하면서 형의 따귀를 때리고 큰 실장 귀에도 들어가서 따귀 세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형은 이제 그 아가씨를 못 볼 것 같다는 불안감과 자신 말고 큰 실장이랑 자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으로 자신도 모르게 선배이자 큰 실장인 사람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큰 실장도 자기만큼 덩치도 있고 힘도 좋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눈알이 돌아가기 직전까지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번뜩 정신이 들어 손을 놓고 맨발로 도망치듯 거기를 나왔는데 큰 실장이 문자로 잡히면 죽인다고 너 꼭 찾아갈 거라고 하며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순간 아차 싶어 집에는 못 가겠고 돈도 없어서 강원대 다니는 사촌형 자취방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촌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문득 그 여자가 보고 싶어 죽겠더랍니다. 그냥 보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안 보면 미쳐버릴 것 같고 그 여자 생각만으로도 발기가 되더랍니다. 하루 이틀 정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형 돈이라도 훔쳐서 손님인 척 가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찾으려고 옷이며 침대며 다 뒤지고 심지어 컴퓨터 본체라도 팔아야겠다고 본체를 뜯고 나가려는 중에 사촌형이 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고 눈 떠보니 집이었답니다. 나중에 사촌형에게 들으니 아버지가 형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기절시킨 후 트럭 뒤에 꽁꽁 묶어 집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시골 단독주택 반지하 창고에 요강 하나랑 신문지 하나 놓고 가둬놓았답니다. 나흘 동안 갇혀 있는데 아침에 잠을 자면 그 여자가 꿈에 나오고 밤이 되면 내보내달라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나가면 다 죽일 거라고 협박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손발을 수건으로 덧대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 산속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어느 한 집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잠시 뒤 개량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한번 쓱 보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무당이었답니다. 어머니의 지인 중에 점도 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무병 걸린 사람 치료도 해주는 무당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믿지만 귀한 아들이 죽을 것 같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당이 형을 보고 웃으며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년한테 홀린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을 물어보더랍니다. 무당은 중얼거리다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년한테 홀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맡겨놓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며 일주일 후에 데려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형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붉은 천 같은 걸로 형 몸만 돌돌 말고 방 안에는 어머니가 가져온 자기 물건들을 놓고 안마방을 나갈 때 입고 있었던 옷을 태우더랍니다. 그리고 방에 부적 몇 장을 붙이더니 10분 후 겁나 큰 개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문고리에 묶어놓고 나가더랍니다. 옆방에서는 혼자 TV를 보며 낄낄대더랍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형에게는 주지도 않았답니다. 당시에는 몸에 힘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말할 힘도 거의 떨어져서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잠들었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눈이 딱 떠졌는데 눈 뜨자마자 걔가 귀신같이 형을 쳐다보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눈빛을 주더랍니다. 낮에는 돌아다니고 별짓을 해도 지에 할 일만 하던 놈이 밤이 되자마자 쳐다보더랍니다. 평소 같으면 개든 호랑이든 상관 안 하고 그 여자 보러 가겠다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주눅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걔랑 눈싸움하면서 넘기고 둘째 날이 왔습니다. 둘째 날 아침 무당이 들어오더니 어제 붙였던 부적을 떼고 살피더니 웃으며 다른 부적으로 갈아 끼우더랍니다. 그리고는 주전자랑 물만 딱 주고 또 나가서 TV 보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그러더랍니다. 4일 정도 지나니 배가 고파 미치겠더랍니다. 그런데 무당이 또 주전자만 놓고 나가려고 하자 형이 시발 밥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소리쳤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당이 웃으며 왜? 그 매구년한테 달라고 하지 이제 그 매구년보다 밥이 더 보고 싶나? 라고 하는 겁니다. 형은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밥부터 달라고 했답니다. 무당이 잠시 나가더니 죽을 가져와 부적 같은 걸 태워서 먹으라고 줬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안 먹고 주먹으로 턱을 날려 냉장고를 털었겠지만 그럴 힘도 없고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라 얼른 한 그릇 비웠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엄청 질긴 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푹 구워서 부적을 태우고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미 지방은 없어지고 근육만 남아있는 닭이었지만 개눈 감추듯 비우고 바닥에 들어 누웠는데 잠이 솔솔 오더랍니다. 한숨 자자고 생각하고 잠들었고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노개를 먹고 나서 3일 동안 내리잠만 잤던 겁니다. 얼떨떨해하며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무당이 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무당이 말하기를 그 안마방에서 일하는 여자애가 매구의 씨였을 거라고. 매구가 남자의 양기를 빨아먹는 여우인데 사람 몸을 빌려 태어난 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양기 덩어리인 자기를 엄청 마음에 들어했을 거라고. 양기 다 빨렸으면 그냥 저승 갔을 텐데 운 좋게 그 여자랑 일찍 떨어진 후 무당에게 온 거라고 했답니다. 큰 개는 혹시라도 그 여우에 홀린 그 아가씨의 사념이 형을 찾을까봐 못 나가게 묶어놨던 거고, 방에 붙인 부적과 음식에 탄 부적은 양기를 보호하고 양의 기운을 더 늘려주는 것이었답니다. 무당은 형 몸이 양기를 순식간에 빨아들여서 일주일에 2번 갈아줘도 될 부적을 4번이나 갈아줘야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뻘짓거리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다 군대에 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형은 시내에는 나가지도 않고 조용히 집에서 농사일이나 돕다가 군대에 갔다고 합니다. 저녁 후에 큰 실장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고 예전에는 정말 미안했다고 하며 함께 술을 마셨답니다. 넌지시 그 아가씨 소식을 물어봤는데 5번 방 아가씨가 형이 가고 나서 3일 정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일 후 아가씨가 출근했을 때 여자 실장이 들어가서 미친년 소리를 질렀지만 아가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원망하는 눈빛도 없이 멍하게 쳐다보며 자기한테만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곧 작은 실장님도 오니까 같이 혼내라고 헛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자 실장도 제풀에 지쳐서 2손 2발 놓고 있었는데 부사관 하나가 5번 방 아가씨에게 반해서 결혼하자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그러나 5번 방 아가씨는 상대도 하지 않았고 부사관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다가 실장이 열받아서 주먹으로 몇 대 쳤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사관이 경찰에 신고해서 깽값은 깽값대로 물고 안마소는 걸리고 여자 실장은 아가씨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답니다. 부사관을 때린 이후 5번 방 아가씨는 자기 짐을 다 놔두고 여자 실장에게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 큰 실장은 사장에게 찍혀서 한동안 시다짓하다가 다시 안마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싸게 해준다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그 형은 같이 일하던 조선족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죽음의 신.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수험을 앞두고 있어 한창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나랑 같이 있던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둬라. 이렇게 말하며 전화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전화 카드를 보니 그 녀석의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나를 포함해 모든 친구들은 갑자기 왜 이런 걸 주는 것인가 싶어 다들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카드를 나눠주고 며칠 뒤 그 녀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카드를 받았던 친구들은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께 전화 카드를 보여드렸다. 그러자 어머님은 싫은 말이다라며 전화 카드를 만들기 며칠 전에 일을 이야기해 주셨다. 한밤중에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뭐든지 좋으니까 무언가 추억이 되는 걸 만들어 두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왜 그러니 갑자기 라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나 혹시 가까운 시일 안에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니 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는 공부를 하던 도중 죽음의 신을 보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단순히 수험 공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계속 우셨다. 지금도 그 녀석에게 받은 한 장의 전화카드는 추억으로서 내 책상 서랍 한 구석에 소중히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두막의 사진. 고등학생 때 집에서 가까운 산의 친구인 S, K와 함께 셋이서 캠핑을 간 적이 있었다. 일단 캠핑이랍시고 오기는 했지만 딱히 할 것도 없었기에 산속을 탐험하기로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가자 배도 고프고 해도 저물기 시작해 슬슬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발을 돌리려는 그 순간 K가 숲 안쪽에 오두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그 오두막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빨리 돌아갔어야 했다. 오두막은 대단히 오래되었고 낡아서 사람이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출입문은 잘 열리지 않았지만 K와 S가 힘을 주어 억지로 열었다. 안에 들어가자 역시 폐허였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다. 넓이는 다다미 6장 정도였다. 안에는 장롱이나 신문지 다발이 심한 먼지 속에 놓여 있었다. 친구들이 오두막 안을 살피는 동안
나는 바닥에 널려있는 신문지 다발을 읽어보았다. 날짜는 모두 1951년 즈음이었다. 이 오두막의 거주자는 언제까지 여기 있었던 것일까? 나는 한 장 한 장 신문을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서 본 적 있는 기사를 발견했다. 나는 경악했다. 그 신문은 바로 어제 신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아도 이 오두막에 사람이 사는 흔적 따위는 없다. 격렬하게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휩쌌다. 그때 으악하고 S가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저 선반을 열었더니 이런 게 나왔어. 선반 안에는 흑백 사진과 부적이 잔뜩 들어 있었다. 사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흰 배경 안에 사람 모양의 검은 물체가 찍혀 있었다. 모든 사진이 똑같았다. 위험해.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 우리는 그대로 오두막을 나와 전력으로 캠핑 장소까지 돌아왔다. 주변은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오늘 일은 잊자. K가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나 기분이 나빠 있기 힘들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캠핑 이후 S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뭐라고 할까? 먼 곳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마침내 S는 학교에도 오지 않게 되었다. 나는 걱정된 나머지 S의 집을 찾아갔다. S의 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S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그 오두막에서 보았던 흑백 사진이 빽빽이 붙여져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야구모자. 제 군대 후임이 입대 전 겪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사는 그 후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군생활을 FM으로 잘하고 말도 재밌게 잘해서 인기가 많았었죠. 인천 까르푸 근처에 살았었다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까르푸에서 장을 보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시 들를 데가 있다시며 같이 가자고 하셨답니다. 어머니와 가던 길을 바꿔 지하도로 내려섰는데 지하도 반대편 입구 쪽에 야구모자를 푹 눌러쓰고 뒷짐을 진 사내가 서 있었다는군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길이 제일 빠른데 무슨 말이냐고 하셨고 할 수 없이 긴장하며 지하도를 걸어갔답니다. 중간 즈음 가자 야구모자를 쓴 사내도 발을 떼어 천천히 다가오더니 뒷짐을 진 손에서 식칼을 빼들어 제 후임과 그 어머니에게로 달려들었답니다. 여기서 꿈을 깬 제 후임은 불안했지만 괜히 걱정하실 것도 같고 아예 믿지 않으실 것도 같아서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답니다. 단순한 악몽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오는 길에 꿈에서처럼 잠깐 들릴 곳이 있다고 하셨답니다. 꿈 생각이 난 후임은 이 지하도 말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돌아서 가기 싫다며 지하도로 내려가셨답니다. 할 수 없이 따라 내려간 제 후임은 지하도 반대편에 꿈에서 본 야구모자를 쓴 사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제 후임은 엄마, 뛰어나고 외친 후 앞서 가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달렸답니다.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내는 당황한 듯 식칼을 꺼내들고 조금 쫓아오다가는 포기하고 반대편으로 달아났답니다. 어머니께서도 목격하셨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이 일대를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시각. 나고야의 어느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대학교에 다니던 친구의 형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형의 말에 의하면 그날은 중간고사 시험날로 경제사 시험을 보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모두들 시험지에 펜으로 답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엄청난 기세로 열리더니 땀투성이의 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조교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20분 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입실이 인정되지 않아 시험을 볼 수 없어요. 확실히 시험지의 규정란에는 그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에서 학점을 못 받으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20분이 넘었습니다. 당신이 시험 보는 것을 허락하면 지금까지 지각해서 시험을 못 봤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교는 그 학생에게 퇴실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힘없이 흔들거리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도에 나가
눈앞의 창문을 넘어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생사는 불명. 학교 측은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 학생이 시험 시간에 얼마나 늦건 적어도 시험은 보게 해주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